조지 오웰은 글을 쓰는 이유로 온전한 이기심, 미학적 고려, 역사적 총론, 그리고 정치적 욕망을 꼽습니다. 그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동물농장이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하나로 융합해 보려고 한 최초의 책이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느 봄날 야구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던 중 외야로 떠오른 공을 보고 소설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죠. 또 어떤 작가는 다른 작가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 정도는 나도 쓰겠는데 라고 한탄하며, 또 다른 작가는 차라리 내가 읽고 싶은 글을 내 손으로 직접 쓰자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읽는 이유도 글을 쓰는 이유만큼 다양하겠죠. 그 이유는 제각각이어도 문학작품이 주는 감동과 이야기가 주는 기쁨은 저마다의 삶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각각의 이유를 떠올리며 일책일문 8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황정은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 아무도 아닌입니다. 파시의 입문 이후 2012년 봄부터 2015년 가을까지 발표한 8편의 단편소설을 묶은 책인데요. 그 무렵 우리 사회가 겪었던 일과 개인에게 닥쳤던 고민의 궤적이 고스란히 이야기로 담긴 책입니다. 흔히 사건 이후 잊을 수 없는 경험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대해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죠. 그 과정이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면서 이 세계를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듯한 이야기를 읽어나가며 쉽사리 온기를 쥐거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건 우리가 겪어온 삶의 무대가 그러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작가가 마련한 이야기를 한 편 한 편 읽어나가면서 마음 어딘가가 비워지고 다시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 속 무대는 척박해도 이야기 속 인물과 그의 걸음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 테고요. 그것이 문학작품에서 얻는 기쁨이고 이야기를 읽는 즐거움이기도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에는 8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수록작 상행은 오제아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 고추를 따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에 있는 서점에서 일하던 내가 실종된 소녀의 목격담을 고백하는 이야기 양의 미래와 나와 함께 연인이었던 제2의 가족과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던 나를 회상한 이야기 상류의 맹금류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작품입니다. 생전 단 한 권의 책도 낸 적 없는 작가인 실리를 추억하며 그녀가 남긴 수만 권의 책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명실이 네 번째 작품이고요. 다섯 번째 작품 누가는 조용한 집을 원해 이사했으나 이상한 소음들에 시달리며 이웃들을 무서운 방식으로 체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수록작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바로 그 시기에 폴란드 바르샤바를 여행하는 부부의 이야기, 누구도 가본 적 없는입니다. 일곱 번째는 오랫동안 나는 그 일을 생각해왔다로 시작하여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생각해왔다로 끝맺고 있는 웃는 남자입니다. 이 작품은 이후 중편소설로 다시 선보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서비스직의 감정노동 문제를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 복경이 있습니다. 작가는 책의 앞쪽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아닌을 사람들은 자꾸 아무것도 아닌으로 읽는다. 아무도 아닌의 의미를 되새기며 책 속에서 몇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의 미래에서 일부분입니다. 실종된 진주라는 이름의 아이를 떠올리는 대목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로 나는 많은 질문을 받았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내게 뭘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뭘 입고 있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행동을 했고 말투는 어땠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물었다.
나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엔 대답했고 그렇지 않은 것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대답이 중요한 질문일수록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왔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나? 경찰서로 불려가 사진도 여러 장 보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분명하게 집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로등 아래에 모자를 쓰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더 어둡게 그늘진 모자층 속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다. 내가 들여다보았던 사진 가운데 어느 것과도 닮지 않았고 모든 것과도 닮은 듯한 얼굴이었다. 경찰서에서 나는 진땀을 흘리며 몇 번이고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나서 한 장을 조금 앞으로 밀었다. 이 사람이 맞느냐고 경찰관들이 물었고 나는 그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뒤 가장 닮은 것 같은데 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실제로도 나는 많은 것을 몰랐다. 사라진 소녀의 이름이 진주라는 것도 경찰을 통해 알았다. 좋아하는 팝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두고 그녀는 사라졌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지점의 하단에서 감목 깊숙이 숨겨진 가방이 발견되었고 아파트 단지로부터 멀지 않은 건축 공사장에서 분비물이 묻은 속옷이 발견되었다. 여자용 속옷. 헝겊공처럼 돌돌 말려서 벽돌 틈에 쑤셔 넣은 상태로 말이다. 실종된 날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동급생은 진주와 헤어진 장소로 서점에서 150m 떨어진 등나무 벤치를 가리켰고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들이 나를 찾아왔다. 단지의 주민이 단지 내부에서 사라진 사건이었으므로 소문이 빠르게 돌았다. 사람들은 소문의 그 장소를 보러 뭐가 됐든 내게 질문을 하러 서점을 찾아왔다. 고성이 오가는 날도 있었다. 여기서 그 소녀가 사라졌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다. 비정한 목격자. 보호가 필요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않은 어른. 나는 그게 되었다. 다음은 상류엔 맹금류의 한 구절입니다. 제이와 제이 가족, 그리고 그들과 수목원에 갔던 과거를 떠올리고 난 뒤의 일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다. 수목원 나들이가 있고 2년쯤 지난 시점이었을 것이다. 헤어질 무렵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는지도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그날의 나들이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수목원을 나오는 길에 제인의 부모님은 들어올 때보다도 떨어진 채로 걷고 있었다. 제인의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를 틀어 막은 채 노래를 불렀다. 사랑도 매화처럼 한철이로다. 제인은 슬퍼 보였다. 말을 붙여도 대답이 없었고 내 쪽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수목원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공사 중이었다. 도로 양쪽으로 벌겋게 벗겨진 길을 달리다가 산을 향해 움푹 들어간 곳에서 복숭아를 파는 노점을 만났다. 제이네가 먼지 쌓인 노점에서 복숭아를 둘러보고 가격을 흥정하는 동안 나는 손목을 비틀며 차 안에 남아 있었다. 차로 돌아온 제인의 어머니는 내 무릎에 작은 상자를 올렸다. 무화과였다. 불그스름하게 벌어진 것으로 6개가 담겨 있었다. 언젠가 여름에 내가 무화과를 맛있게 먹더라며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따금 생각해 볼 때가 있다. 차라리 내가 제인의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흔쾌히 그 비탈에서 내려서서 계곡 바닥에 신나게 돗자리를 깔았다면 어땠을까? 그 편이 모두에게 좋지는 않았을까? 그러는 게 옳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 제이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검고 손가락이 굵은 사람으로 그에게는 누나나 형이나 동생이 없다. 그의 부모님은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의 소도시에서 살고 있고 두세 달에 한 번쯤 나는 그와 함께 그 집을 방문해 밥을 먹고 돌아온다. 그는 내게 친절하고 나도 그에게 친절하다. 그러나 어느 엉뚱한 순간 예컨대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장면에서 그가 웃고 내가 웃지 않을 때 그가 모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서 부쩍부쩍 다가오는 도로를 바라볼 때 어째서 이 사람인가를 골똘히 생각한다.
어째서 제이가 아닌가. 그럴 땐 버려졌다는 생각에 외로워진다. 제이와 제이네. 무뚝뚝해 보이고 다소간 지쳤지만 상냥한 사람들에게. 최근에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우연하게 그 수목원을 다시 보았다.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은 수목원의 규모에 감탄하며 거기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제이의 뒤를 따라 터벅터벅 걸었던 가로수길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거기 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언제 누구와 갔느냐고 묻는 것처럼 그가 나를 바라보았으나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의 나들이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해왔다. 모두를 당혹스럽고 서글프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장면은 웃는 남자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 머물렀는지 모르겠다. 더는 싫다.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디디의 죽음을 생각할수록 나의 삶을 생각한다.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사는가? 살아서 그것을 생각한다. 보잘것없는 사물이 담긴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버티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어.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살아있다. 두 사람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 그들은 여태 그 집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소변 냄새와 어머니의 마비가 고여있는 공간에서 조금의 생기도 느낄 수 없어 거의 죽음처럼 여겨지는 그 공간이 저 문 바깥에 있다. 그것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누군가 골목을 지나갔다. 가로등이 켜졌다. 그리고 방금 꺼졌다. 나는 다시 바깥을 생각한다.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들이켜는 공기로 가득한 곳. 과도한 호흡으로 가득한 거리를 생각한다. 디디를 먹어치운 거리. 디디의 목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터뜨린 거리. 거기엔 의미도 희망도 사랑도 없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여기는 다른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 여기 무엇이 있나? 벌거벗은 벽이 있고 내가 있고 의자가 있고 내 잡동사니가 있다. 나는 이것들과 더불어 이곳에서 먹고 자고 이따금 눈살을 찌푸리며 기묘한 욕을 내뱉는다. 공중에 대고 침을 뱉듯이. 그리고 그 침은 대개 내 눈썹과 내 턱으로 떨어지지. 내가 여기 틀어박혔다는 것을 아는 이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생각해왔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쓴 짧은 소설인데요. 제목은 갤러리를 찾아서입니다. 깊은 밤 미술관에서 근무하던 한 큐레이터에게 벌어진 기묘한 일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월간 윤종신 한남동 이야기 카테고리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남기고 일책일문 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간혹 내가 복무하는 이 세계가 한정 그림이라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 주로 갤러리를 걸으면서 콧노래 대신 흥얼거리는 상상이다. 북런던 햄스테드 히스 인근의 한 갤러리에서 근무할 당시 수석 큐레이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베코에 달하는 르네 마그리트의 갤러리를 찾아서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화랑이 담긴 유화작품을 전시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네. 자정이 되면 그림 속 인물이 화폭에서 빠져나와 다른 그림을 살펴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 중에는 다소곳한 관람객도 있겠지만 고집센 비평가도 섞여 있지. 오래전 일이야. 자정이 막 지날 무렵 기획 전시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관장의 전화를 받았어. 커튼 뒤로 검은 실루엣이 보인다는 말도 덧붙이더군. 관장은 갤러리의 창문을 여닫는 일조차 직접 하는 법이 없었으니 전화 자체는 새로울 게 없었지. 그런데 그날은 예감이 좋지 않았어. 왜 그런 날 있지 않나.
종일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문은 잠그고 나왔던가? 내 손으로 스위치를 올린 뒤에 내리지 않은 전등불 하나가 어딘가에 켜져 있지 않나? 아마도 그날 관장의 목소리에 유별난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야. 사무동에서 이곳 전시실까지 헐레벌떡 뛰어갔어. 몇 달간 준비했던 빛과 어둠 런던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이니 내 심정이 어떻겠나. 비슷한 시기 근처 갤러리에서 렘브란트의 초기 초상화 2점을 도둑 맞았다는 소식도 들었으니 노심초사했지. 보험금을 노린 관장 노인네의 자작극이란 이야기와 함께 말이야. 어쨌든 기획 전시실에는 정말 사람이 있었어. 검정 턱시도를 빼입고 중산모를 쓴 남자가 팔짱을 끼고 느릿느릿 그림을 살펴보고 있더군. 내 쪽에선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어. 내가 저만치서 소리치며 다가가자 남자는 내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반대편으로 주랭랑 쳤지. 처음엔 착각인가 했어. 전시실 끝에 다다를수록 남자의 모습이 희미해지더군. 그러다가 막다른 코너에서 멈춰섰네. 그 앞에 이 그림이 있었지. 남자는 이 앞까지 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다음날 종오가 되어서야 관장이 묻더군. 도둑 맞거나 상한 그림이 없느냐고 말이야. 그렇다고 하니까 관장이 슬며시 웃더군. 이 그림에 얽힌 사연을 모르냐면서 말이지. 갤러리를 찾아서 속 중산모를 쓴 남자는 세계 곳곳에 갤러리라면 안 다녀본 곳이 없는 만큼 그림에도 조예가 깊다는 거야. 형편없는 그림에는 기필코 얄궂은 장난을 부리는데 그 섬세한 손길을 피해갔으니 이번 전시는 성공할 모양이라고. 그런 그림 속 인물이라면 제법 아름답지 않느냐고 내가 묻자 선배는 얼굴을 붉히며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딴 게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본 게 정말 저 그림 속 남자였을까? 그 일이 있고 난 뒤 관장은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날 해고했지. 유감이지만 한동안 내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네. 그는 몇 년간 지방 법원을 들락거린 뒤에 큐레이터로 복직할 수 있었다고 수료했다. 기이한 밤의 추격전이 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듯 싶었다. 불현듯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가 떠오른 건 빛과 어둠 서울전을 앞두고 철야 근무가 계속되던 날 밤이었다. 한남동 이태원로에 있는 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 4년을 꽉 채워갈 무렵이었다. 큐레이터로서 썩 괜찮은 커리어를 쌓고 있었으나 기업체사나 갤러리에서 정규직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는 모기업 직원들만큼이나 통과해야 할 관문이 많았다.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 것도 4년차가 막바지라는 말을 종종 들어왔던 터라 나는 경무를 자처했다. 당시 내가 넘어야 할 관문 중 하나가 빛과 어둠 전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이었다. 난관은 외부에도 존재했다. 모기업의 비자금 사건과 연루되어 고가의 미술품 구입을 문제 삼으면서 갤러리 외관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었다. 더군다나 미술관의 다른 소작품까지 언급되었고 이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전시 외의 일로 언론 매체에 우리관이 언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지에 더하여 현대미술의 의의는 현재가 아니라 후대에 있으니 연연하지 말고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는 관장의 메시지가 조사를 바꿔가며 주기적으로 게시되던 시기였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자정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동료들은 막차 시간을 핑계로 순번이라도 정해놓은 듯 하나둘 퇴근했고 나는 혼자 남아 서류 작업에 여념없었다. 새벽 1시에 이루어지는 전시장 순찰까지 자처한 터였다. 서류 작업이 끝나 퇴근 준비를 마친 뒤 손전등을 챙겨 들고 1층 전시장으로 향했다. 센서 등이 반짝인 건 1층 전시장을 절반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불빛은 2층 복도에서 새어나왔다. 나는 서둘러 계단을 올랐고 그곳 2층 기획전시장 입구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검정 양복을 갖춰 입은 채로 연두색 사과를 먹고 있었다. 사과를 한 입 베어문 남자는 나를 발견하고는 뒷걸음치더니 이내 전시장 끝을 향해 내달렸다. 그가 하랑을 지날 때마다 주홍색 센서 등이 환하게 밝아졌다. 저 불빛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얼굴이 주홍색으로 달아오르던 선배가 떠올랐다.
해안에 잠긴 표정도 함께였다. 그 색과 표정만큼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연했다. 나는 기필코 저놈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일종의 복수라고 믿었던 것 같다. 창가 옆 벽면에 기대어 있던 접이식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힘껏 던졌다. 의자는 날카로운 직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남자의 스텝을 무너뜨렸다. 놈은 균형을 잃고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다가가 보니 정신을 잃은 채로 엎어져 있었다. 미술관인데요. 여기 도둑놈이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한남동 이태원로.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경찰차 뒷좌석에 실려 한남 파출소에 도착한 뒤에야 남자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몇 가지 지명과 이름을 댔지만 억양이 독특한 영어 발음으로는 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었다.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도 경찰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남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경찰은 그가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나죠. 경찰은 그의 몸에서 이상한 악취도 난다고 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떠들어대는 건 흔한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것 같네요. 나는 경찰의 말에 일부 동의했지만 그 냄새가 미술관 보건실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화학제품 냄새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명함을 건네며 신원이 확인되면 관이 아니라 개인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관이 안팎으로 시끄러운 때에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말에 경찰은 고개를 주워거렸다. 나는 택시를 타고 미술관으로 돌아왔다. 동트기 전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2층 전시장을 정리해 나갔다. 조각난 손전등 부품을 찾아 치웠고 접이식 의자는 원래 위치에 세워두었다. 그림을 훔치러 온 악질 산업 스파이를 미술관 직원이 때려잡았다는 미담 정도라면 홍보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했지만 관장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간밤일은 밝히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끔히 치워진 통로 끝에 서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내일부터 공개될 그림을 한 점 한 점 뜯어봤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 대다수였다. 특히 마지막 작품인 갤러리를 찾아서로 말할 것 같으면 작가의 말년화풍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화랑에 선 남자가 사라졌다. 나는 그림 앞에서 여러 번 눈두덩을 문질렀다. 중산모 쓴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자리가 정교하게 뜯겨나가 있었던 것이다. 캔버스에는 회백색 얼룩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나는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관찰했다. 관찰 끝에 발견한 것이라곤 하폭 아래 떨어진 검은색 중산모 뿐이었다. 새것처럼 날이 선 중산모는 길을 잃은 채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중산모를 들여다보며 지난달부터 출근한 보건실 수습 직원에게 전화했다. 여러 번 신호가 울렸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신호가 울리는 동안 그 모자를 써보았다. 머리에 꼭 들어맞았다. 중산모에 퍽 어울릴 만한 옷이 떠올랐다. 사무실 옷장에 걸려있는 직원용 유니폼. 검정과 감색이 적절히 배합된 정장이었다. 그 옷이라면 감쪽같으리라는 걸 알았다. 간혹 내가 복무하는 이 세계가 한 점 그림이라면 어떨까 상상할 때가 있었다. 그림 속 인물의 생애라면 이보단 아름답지 않을까? 나는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중산모를 두 손으로 고이 받쳐들고 사무실 쪽으로 걸으며 빛과 어둠에 관해 생각했다.